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제 파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의심 신고가 접수된 연천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발병이 확인된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인데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고용 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자 당정이 꺼내든 일종의 가격 안정카드로 법 개정에 따라 최소 4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의 긴급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인데 연이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현재 상황 지금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의심 신고를 한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도 검사 결과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농장은 돼지 4,70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요. 현재 살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연천 농장은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장과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역학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농장 모두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조기 차단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중점 관리 지역도 지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전국 6,300호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기 포천 돼지 밀집 사육단지를 방문해 거점 소독시설을 점검했는데요. 농식품부는 우선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인근 지역인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뿌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야생 멧돼지에 의한 이 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한 건데요. 환경부는 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20km를 야생 멧돼지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폐사체나 이상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 7개 시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는데요.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들이 이동이 많아지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의 강산입니다. 정부가 고령화 대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만 60세 정년 후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정부가 정년 후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던데 사실상 이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일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구성한 뒤 저출산 고령화로 예상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단기적 대응책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근로자의 1인기 중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정액을 지원하는 계속 고용 장려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자발적 정년 연장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셈인데요. 2022년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1분기에 대략 9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의견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다만 사실상 계속고용 장려금 도입이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년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또 체류 기간 등을 늘리는 조치도 내렸다고요? 네, 정부는 외국 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배정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 외국인 재입국 제도도 손을 봐서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된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방침입니다. 또 우수 인재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통합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돼지열병과 관련해 유사시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47년에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2017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열의 7은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류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인 가구는 28.5%, 2인 가구는 26.7%였습니다. 그러나 30년 뒤인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37.3%, 2인 가구가 35%로 전체 가구의 7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중에는 자녀 없이 사는 집이 전체 가구에서 절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2047년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은 연평균 8만 4천 가구씩 줄어들지만 1인 가구는 9만 1천 가구, 부부 가구는 5만 7천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영향이 큽니다. 비혼이나 만혼과 같은 결혼 인식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미혼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독립 가구가 형성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부부 가구의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늘어나는 원인이 연령층이 고연령에서 고령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부 가구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부 가구와 함께 1인 가구의 고령화도 진행 중인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17년 134만 7천 가구에서 2047년에는 405만 1천 가구로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고 있는 지금 이 제도를 알고 있는데 주택에도 앞으로 도입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이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좀 더 살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신 청구권은 임대 기간 중 한 번만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개정회의가 나왔는데요. 당정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먼저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유롭게 임대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세 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선 최대 4년 동안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제도 시행 전에 미리 보증금 등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법안이 발의된 전월세 신고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집주인들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요즘 DLF를 비롯해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고 있죠. 외환 파생 상품 과거의 키코 역시 재조사가 결정되고 피해업체 4곳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4개 업체뿐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해 은행들과 최종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취재한 손석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손 기자, 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에 일성하이스코, 남아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제형솔루텍 등 4개 기업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정 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조정안을 내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들어 조정 대상인 4개 업체 말고도 불안전 판매로 피해를 입고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대상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 기업들이며 약 1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150개 업체들 가운데 은행 측의 과실로 발생한 오버해치 등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 여부를 따져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조정 여지가 있는 업체들을 추려서 은행들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송 기자, 민원을 신청하지도 않은 업체들까지 이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사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 지 1년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조정 절차를 통해 나올 보상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4개 업체에 대한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에 일종의 선례가 돼서 향후 보상 업체 수나 보상 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은행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보상안 조정에 있어 큰 난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피해 기업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금감원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내년부터는 저녁까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눈치를 봐야 했던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내년부터 몇 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 보육을 하고 4시 이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 시간이 신설됩니다. 연장 보육반에는 전담 교사가 따로 배치되는데요. 맞벌이 부모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유아는 신청만 하면 되고 2세까지 영아는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아이의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맞춤반 종일반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렇군요. 부담이 좀 크게 줄어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법적으로 정해진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없었는데요. 복지부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해 아이를 돌봐야 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부담도 줄어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연장반 보육교사의 경우 오후 늦게 근무가 시작되고 책정된 인건비가 4시간 기준 월 111만 2천 원 정도라 구인난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장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수는 22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 U+,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이른바 OTT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정광윤 기자 역시 연결합니다. 정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공정위가 오늘 대형 OTT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공정위 전자상거래과 소속 조사관들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KT 본사의 모바일 사업 부서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업계에 따르면 LG U+도 공정위가 조사를 동시에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배경 어떻게 해석됩니까? 네, OTT 업체들이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할 때
결제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고지 의무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OTT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죠? 이미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정도에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 지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SKT와 CJ E&M 등 다른 대형 OTT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공정위가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SKT와 지상파 3사의 OTT 서비스 웨이브가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CJ E&M 등 다른 국내 OTT 업체도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공정위는 개별 기업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올해 판매량이 2만 대를 넘어서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 최단 기간 기록을 2달가량 앞당겼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연말까지 3만 대 판매 돌파가 유력해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처음으로 누적 판매 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 운영자 이승건 비바 리퍼블리카 대표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전이 현재로선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던 중 금융당국에서 수행 불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돼 이 분야 역시 진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명 미만 국내 중소기업 5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7%가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입 직원을 채용해도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계속 고용제 도입.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자 이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효과를 가진 대책들이어서 정년 연장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또 고령 인구는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고령 인구를 노동 시장에 좀 참여시키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요. 예. 우선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올해 27만 원에서 내년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또 60세 정년 이후에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되 연장 방식은 기업이 고를 수 있게 하는 계속 고용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이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장려금까지도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을 제고하던 그 기존 정책만으로는 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정년 연장 논의는 별도로 따로 하진 않는 겁니까?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좀 그었는데요. 예. 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세부터 65세까지의 이 생산 연령 인구가 10년 뒤인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는 2065년부터는 일하는 사람보다는 이 부양을 해야 할 고령층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육체 노동 가동 연한,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서 정년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렇다면 이 정년 연장을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년 연장이 된다는 것은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고령층의 일자리와 또 청년층의 일자리가 이 상충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좀 보면요. 고령층의 고용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수록 이 청년층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함께 증가를 하지만 성장이 둔화될 때는 이 고령층과 청년층이 서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최근 같은 경제 둔화 시에는 이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게 기업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업이 고령층을 고용을 함으로써 그들의 직무 이해도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떨어지는 생산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수출 우대국 배제.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맞대응이라며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정부가 결국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지금 배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에 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갖자는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우리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모두 써가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지금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대항 조치, 보복 조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스가 장관은 또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발언은 우리의 WTO 제소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제 여론 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 했다. 이런 논리로 일본에게 유리한 국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도 우리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아베 정부가 일본의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그러나요? NSC 사무국의 경제반 신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로 치면 청와대 NSC의 경제팀을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예.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의 전략적 경제정책 담당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 경제 문제를 총리실이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한일 문제를 경제 문제뿐 아니라 지소미아, 대북 문제, 대중 대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강대강 대치국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한국의 강경한 관료들을 전면 배치한 아베 정부가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총리실 조직의 변경이 일본도 범정부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라서 단순한 통상이나 무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일 관계의 기본 틀을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따라서 일본의 추가 보복이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DLF 손실률 60% 확정.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의 손실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DLF 불안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조사 인력이 직접 판매 은행을 찾아 투자자와 판매 PB를 불러놓고 불안전 판매 여부를 따지는 등 고강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박규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예.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지금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상당히 검사 강도가 높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3자 대면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고강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조사 인력들이요, 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서 이 투자자와 PB 그러니까 판매인들을 불러놓고 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직접 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약 150건 정도 되는데요. 이 DLF 관련된 150여 건 민원 중에서 이 투자자와 판매인 간의 진술이 너무나 달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이 조사 인력들이 한 자리에 이들을 불러놓고 3자 대면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이번 건처럼 대규모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진 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 인력이 양측을 불러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만큼 불완전 판매 여부를 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라고 당국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이 DLF 상품의 만기일이 점점 찾아오고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이 DLF 일부 상품의 손실이 어젠가요? 최근에 좀 확정이 됐죠. 네, 정확히 만기일은 내일, 그러니까 19일인데요. 이 손실 확정이 된 게 상품 약관상 16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 만기 도래액은 총 131억 원인데 이 중 손실률이 60.1%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억 원을 투자하면 이 40%인 4천만 원만 투자자는 건지게 되는 건데요. 방금 예를 든 이 경우라면 만기일인 내일 투자자 계좌로 4천만 원만 입금이 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요, 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우리은행은 임원 인사를 통해서 자산 관리, 그러니까 이 WM 그룹장으로 DLF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 부행장보를 WM 그룹장에서 보직 해임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문제는 뭐 더 앞으로일 것 같은데 우리은행 또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 판매한 것도 역시 줄줄이 만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따져보면요, 1,698억 원이 됩니다. 예. 우리은행은 1,235억 원 정도가 되고 하나은행은 462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모두 이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 금리가 됩니다. 이 상품의 바로 다음 만기일은 24일이고요. 이 마지막 만기일은 11월 19일이기 때문에 2달 안에 이 상품의 모든 만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상품의 손실 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박 기자 계속 좀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가 감염되면 치사율이 무려 100%에 이른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어제 처음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오늘 연천으로 확산하면서 정부나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 영향이나 돼지고기 가격 급등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확산을 막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상륙 소식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먼저 전화 연결로 주요 내용 짚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국내에서 발병한 게 처음이고 그간 해외 사례만 접해와서요. 대체 이 질병이 뭔지 또 증상은 어떤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시죠. 네네. 이 질병은 원래 아프리카 풍토병이었고요. 이
아프리카 풍토병이 유럽에 와서 한번 유행을 했던 것이 뭐 한 1950년대에서부터 한 90년대까지 한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10년 전쯤 다시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연방 이쪽에 이제 이 질병이 들어온 후 유럽 지역과 작년에는 중국까지 이제 유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남한까지 발생한 거죠. 이 질병은 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인데 아쉽게도 이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약이나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이고 물론 이 바이러스도 여러 병원력이 강한 것과 약한 것 등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유행하는 병원력이 강한 것들은 그 치사율이 100%라고까지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뭐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열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돼지의 질병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 양돈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대강 현재까지는 큰 어떤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건 이 한번 감염되면 살처분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감염된 동물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전파되는 방식은 공기는 아닙니다만 그 병에 걸린 동물의 가건물이나 혹은 뭐 분비물 혹은 그것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동하고 차량이 이동함으로써 전파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게 이 질병을 확산하는 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람은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별 주의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급속히 확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연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나서 추가로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추가 확산 가능성 그리고 네네, 물론. 이 원인 파악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판단해 주시죠. 지금 사실 먼저 어제 이제 파주에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연천에 확진이 됐는데 이건 뭐 확산이라기보다는 이 하루 차이는 동일한 원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뭐 어제 있었던 파주의 농장에 바이러스가 뭐 연천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고 확대라는 말은 오히려 정확한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농장에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고 확대가 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농장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말한 국제 기준에 맞춘 그 대응책을 잘 갖춘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확한 공식적인 감염 경로나 원인의 상황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오늘 낮까지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안 돼 있고 아마 내일 정도쯤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해야 최종적인 나름대로의 추정은 가능한데요. 다만 현재는 가장 유력한 거는 두 군데가 다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북에서 왔을 거다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황이나 항만을 많이 염려해서 음식물에 어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돼지 제품을 가져오는 것을 다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파주나 연천이기 때문에 북에서 온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질병이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추가 확산을 일단 막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질병은 자연계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유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이 방역 당국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이 처음 발생했을 적에 잠복기 기간 중에도 이 바이러스는 분비되기 때문에
발생 전 열흘, 발생 후 열흘이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파악을 이 정부는 했을 거라고 보고, 한편 농장에서는 이 질병이 뭐 치사율이 100%라고 하지만 초기에는 그냥 다른 뭐 고열 나는 질병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지만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는 정부의 당국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질병이 음식이나 어떤 그런 이동 수단에 의한 것임을 알고 이런 뭐 농장이나 이런 출입 같은 것을 제대로 삼가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사태로 이 인터뷰 요청 등으로 시간이 좀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방역당국도 때 아닌 비상에 지금 걸린 상태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질병의 확산을 막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먼저 최 고문님께 여쭐게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좀 중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중대하죠. 왜냐하면 중국 사례를 보면요, 2주 만에 이 전파 속도가 1000km가 나왔어요. 네. 2주 만에 뭐 중국 전역으로 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초등의 어떤 대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우리 수의사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백신이 없잖아요. 구제역은 그나마 백신이 있어서 그걸 맞추면서 하는데 이것은 없기 때문에 더 확산 속도가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돼지 한 350만 마리를 우리가 이제 살처분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350만 마리 할 때 3조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1,20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굉장한 경제적 타격이 지금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당장 걱정이 되는 건 역시 양돈 농가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 구제역 사태의 악몽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 가축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살처분되면서 피해가 좀 엄청났었죠. 네, 1차적인 피해는 바로 양돈업에서 발생할 것이고요. 그것이 추가적으로 기타 산업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2010년, 2011년 사이에 있었던 구제역, 그 사건을 다시 되새겨보면 우리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 그 당시에 35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추산해 보면 약 3조 원의 피해가 있었다. 결국 양돈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굉장히 컸었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양돈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하는 거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민간 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됐을 경우 약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최 고문님, 네.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 판단,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네,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정이 있어요. 10% 정도를 그러니까 한 120만 마리를 살처분한다는 그런 전제를 네. 가지고 했거든요. 살처분하는데 한 2,5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10%가 없어지니까 양돈 사료 판매량이 그만큼 또 줄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돈에 의해서 이제 자돈이 나오는 그런 자육 마리수가 주는 게 한 5,950억. 그래서 한 1조 정도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양돈협회에서 어떤 이 연구를 뭐 같이 했었냐면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이 주육수가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가 1,4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한 걸 갖고 와서 우리가 지금 참조를 하고 있는데 키우는 규모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00만 마리, 캐나다는 1,400만 마리. 예. 근데 캐나다에서는 추산이 얼마가 나왔냐면 일자리가 10만 개가 없어지고 총 손해 피해액은 21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21조. 어마어마한 이 뭐 차이가 난다면은 21조까지도 이 피해액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방역 대책 세워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뭐 간접적인 비교는 좀 얼추되는 것 같습니다. 양돈업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자연스럽게 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도 30%, 33%나 좀 뛰어올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실제 과거 구제역 사태 당시 이 돼지고기 가격이 무려 4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님, 계속해서 이 경제적 타격 부분을 여쭙고 있는데 제가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알려진 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 질병이긴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취를 그래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텐데 돼지고기 가격은 뛰고 소비는 위축되는 이런 최악의 지금 시나리오. 만약 이게 초동에 잡히지 않으면 실제로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확산이 된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돼지고기라는 이 식료품 자체가 서민형 식료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식탁 물가를 급등시키는 저물가 현상의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게 벌어지는 예. 체감과 실제 물가 간의 괴리가 벌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던져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돼지고기라는 이 재화의 특성이 굉장히 가격 탄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는 것이에요. 비탄력적인 재화는 소비에 영향을 덜 줄 수 있겠지만 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는 민감하다는 겁니다. 얘기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냥 단순히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만 연결되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텐데 대체제로의 전이 그리고 자영업자로의 위기 이런 것들까지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 고모님, 네. 중국의 사례도 좀 앞서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돼지고기 값이 무려 40% 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 랴오닝성 그쪽에서 이제 발병이 됐는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8번째입니다. 이게 처분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4억 3천만 마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었는데 거의 1억 예. 마리를 지금 살처분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40% 이제 급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인데 작년 2월 달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90%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뛴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소고기는 우리 자급률이 5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돼지고기 돈육은 자급률이 90%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의 급등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다른 해에 비교해서 이번에 돼지 사육 주수가 좀 늘었어요. 13%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이 소위 말하는 방충을 할 수 있는 뭐 룸이 좀 있는 게 다행이고요. 이제 지금 외국에서 좀 더 사와야 가격 안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싹쓸이를 하고 다니거든요. 돼지고기를. 중국인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나 보죠. 많이. 중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소비량의 49.3%를 중국에서 먹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돼지고기요 벨기에, 스페인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식당에서 먹는 거 이 삼겹살이요 뭐 반 이상은 벨기에산 아니면 스페인산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금 많이 키운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장 물량 이제 내놓는 부분으로 해서 가격은 잡아야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방금 제가 고모님하고 돼지고기 가격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돼지고기 값이 뛰는 게 또 이 부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가공식품 가격이 일단 뛰겠고요, 실장님. 이게즉슨 이 식품, 외식업 등 관련 산업도 결코 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생산 유발 효과, 그밖에 고용 창출 효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양돈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돈 사업 말고도 결국은 이 돼지고기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공급도 줄지만 대체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닭고기나 소고기 이 다른 고기의 가격도 같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할 것은 바로 가공업이죠. 햄이나 소세지나 아니면 돈가스 같은 이런 식료품 제조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여러 식료품 산업에 걸쳐서 가격이 5에서 10%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외식업입니다. 이제 관광 산업과도 연관이 될 텐데 많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 1위 식품이 또 삼겹살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관점에서 이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 자영업자의 또 경기도 충격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이 규모가 양도노벨에서 그치면 3조 원 정도 되겠지만 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조 원 규모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초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 고모님, 네. 이 경제적 타격 문제와 더불어 좀 계속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본다면 앞서 그 캐나다 사례도 좀 네네. 들었지만 이 돼지열병 문제가 경제적으로 좀 장기화됐을 때 타격을 얼마나 좀 미칠지. 근데 이거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제역이 있다가 이제 구제역이 뭐 끝났다고 재입식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예.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재입식을 하려면 3년이 걸립니다. 냉장육에서 그러니까 냉동육에서 이 바이러스는 6년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후에나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진짜로 공급망, 밸류체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또 특히 우리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육류 소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이런 데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전쟁한다는 생각으로 농림부나 관계자들은 지금 이 초동 대응에 굉장히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2017년도에 김포에서 구제역이 한번 일어났어요. 예. 근데 그때 농림부가 그걸 완벽하게 막거든요. 그때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한 교수님께서 SNS에 남긴 글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칫 이 잘못하면 국내산 삼겹살을 두툼하게 썰어먹는 게 30년 후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이 병이 돌았을 때 회복까지 무려 36년이나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 실장님, 네. 앞서 저희가 뭐 수의학과 교수님을 연결해가지고 실태도 좀 짚어봤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동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문제와 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국내 초동 방역 대치 이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해외의 연결성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항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부터의 추가적인 방역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초동 대응 필요하겠고요. 정말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의 식탁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대체재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해외 수요처로부터 적극적으로 돼지고기나 그 밖의 대체재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급 문제 조절 이런 역량도 정부가 집중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고모님, 네. 끝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차단 방역과 함께 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좀 꼼꼼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까 2017년 뭐 김포 사례도 얘기 들었었고 향후 대응 방안과 방향 좀 어떻게 물길을 잡고 가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 질병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실 백신이나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요 다른 바이러스보다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성할 수 있는 단백질이 2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백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역학조사를 해서 그 루트를 막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역학조사가 지금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일단 이런 글이 뭐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서 그걸 막아내냐가 우리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 발 더 뛰신다고 생각하고 진짜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큰 더위 없이 맑고 쾌청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은 13도, 전주는 12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특히 전주는 일교차가 1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25도 선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금요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